네, 중소벤처기업 또 소상공인의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아주 좋은 플랫폼 하나가 있죠. 판판대로라고 있습니다. 탄탄대로 말고. 네, 탄탄대로 말고 판판대로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주 아이디어 상품, 좋은 상품들 현명하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또 판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기업인들도 여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게 하나하나 쌓여서 조금씩 쌓여서 이제 저도 이제 꽤 많이 지식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예전에 저도 4년 전에 우리 3프로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잘 몰랐습니다. 그 시장 안에 메커니즘이나 속성 이런 거 잘 몰랐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 뭐 지금은 CB로 어떻게 작전하고 또 불합리한 게 뭔고 이런 것을 많이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 현명해지셨고 많이 발전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졌습니다. 판판대로 서버 다운됐다는데. 또? 도대체 우리는 뭐 얘기만 하면 이렇게 서버가 자꾸 다운이. 자, 하시죠. 예, 어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수급적 요인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26%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46% 반등. S&P 500은 0.3% 반등했는데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5일 제가 만에 밤에 전략 봤거든요. 구간, 전략 구간이 됐습니다. 그 제가 차트 보여드릴 때 분봉으로 장중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립니다. 5일 만에 전략 구간으로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7.67%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유 아시죠? 어제 우리 시장을 하락을 하게끔 한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수출 금지 품목을 정하면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러한 큰 폭의 하락, 즉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반도체 제외, 즉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였던 반도체 제외 나머지 빅테크들이 모두 반등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SM 8월 제조업 PMI가 52.8로 나왔는데 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와 S&P 500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주 연속 감소하면서 우리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안도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엔비디아 큰 폭 하락하고 반도체에서는 뭐 소폭씩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시장은 5일 만에 반등에 좀 해내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좀 놀라셨고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2.28% 하락했고요. 코스닥 2.3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저께에 제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 한 4천원 정도 매수 들어왔다. 그게 MSCI 리밸런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개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약 3천억 매도, 기관들이 8,900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일단 네 가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중에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대중고 수출 제한 뉴스 이것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속되는 무역 적자로 인해서 환율이 1,354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건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9월이고 분기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기에 이제 9월에 새로 시작되는 그런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도 4,215억이 나왔고요. 비차익으로 4,292억, 합계 8,500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하고 어제하고 달라진 게 뭐냐? 지표가 달라진 게 환율이 크게 완전히 달라졌냐, 방향을 바꿨냐, 금리가 바뀌었냐,
이런 부분 금리하고 환율로 시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바뀐 거는 월이 바뀌었습니다. 월이. 그거 하나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MSCI 지금 전부 다들 어제 끝나고 나서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MSCI 리밸런싱에 의한 매수의 되돌림이다. 그런데 되돌림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이제 월말에 그러니까 8월 말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매수의 포지션이 좀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의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중으로 볼 때 매수 리밸런싱은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매도의 비중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매도의 비중을 만드는 매도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하락이 뭐냐?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의 되돌림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되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튼 포지션들의 비중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거는 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수급적 요인이 훨씬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전체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8,500억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어제 2,911억입니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주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이네요. 예, 기관. 어제 주도는 기관이었습니다. 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5,652억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금융투자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차익 프로그램 매도 매수예요. 이쪽은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1년에 4번뿐이 없는 쿼드러플 징데이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즉 한마디로 그냥 수급적 요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걸 강조드리냐면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할 거야. 어제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이제부터 하락이야. 외국인 기관들 파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하락이야. 어제 또 뭐 수출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막 나오고요. 환율도 폭등하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오고 또 종목들을 보면 그냥 거시적으로 시황이 아니더라도 내 종목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어제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거래 파생 상품과 연결된 이 프로그램 거래가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의 어제 거래량 없이 그냥 떨어진 종목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어제 하락 종목들도 보면요. 금융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4% 하락했고요. 네. 기계장비, 철강 이런 쪽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쪽의 섹터에 뭐 금융 섹터에 악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숏 포지션들이 새롭게 구축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리밸런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어제 5일 만에 약간 반등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망을 제어하는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파월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이겠다. 또 경기 전망이 더 안 좋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향후에 더 높아지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이면에 들어가서 저점으로부터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까? 쇼커버가 주도했다.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단기 급반등 후에 재차 숏이 구축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슈보다는 심리나 수급 요인이 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것 부분보다는 수급 요인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더더욱 지금부터 오늘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를 앞두고 강력한 포지션을 들고 간다?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을 때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정설입니다. 네. 동시 만기가 있을 때는. 그러니 시장보다는 이슈보다는 그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수급으로 등락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이거 정리를 하나 해봤어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우리 시장이 어땠나, 섹터가 어땠나, 제가 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오후에 이걸 다 한번 해봤더니 우리 코스피는 7월에 저점 2276포인트를 찍고 5.1% 반등하고 8월에 어제 하락은 했지만 8월에 0.84% 월간으로는 반등을 했습니다. 즉 양봉 후에 십자형으로 만드는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7월에 저점 712포인트 이후에 7.8% 반등하고 8월에 0.44%로 약간 그러니까 중립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월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일단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수급을 보면 7월에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매수, 기관이 1조 6천억 매도, 개인이 0.9조 매도였습니다. 근데 8월에 외국인들이 3.6조 순매수, 기관이 2.9조 순매도, 개인이 800억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뭐 반등했거나 외국인들에서 시장이 뭐 강력하게 내려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기관들의 움직일 수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힘이 강해졌다는 기관들의 힘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지금 강력하게 시장에서 사거나 팔거나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보다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포지션들의 숏을 뭐 커버링 하다가 다시 숏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거의 대부분 좌우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섹터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할 땐 주의점은 특정 한 종목이 막 뭐 50% 100% 올라와서 그 섹터가 올라간 거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런 섹터는 제외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른 그런 섹터를 봤을 때 8월 한 달 동안 조선 기자재가 28% 올랐습니다. 항공기 부품이 22%, 풍력이 19%, 가스관이 18%, 방위산업이 17%,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은 16%, 공작기계가 16%, 원자력이 14% 상승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러면 하락도 볼게요.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 하락했고요. 네. 게임이 한 10% 하락, 웹툰이 6%, 랜드플래시가 6% 하락, 영화가 5% 하락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8월에는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 정도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한 사이에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냐, 그리고 어떤 섹터가 약했냐를 보시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어제 이걸 다 계산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오늘 금요일이라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언급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그래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월요일날 미국이 휴장입니다. 노동조의 날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휴장 전에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오펙 플러스 회담을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감산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가 다음 주에 좀 이슈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6일날 8월 ISM 서비스 지수 나오고 7일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건 8일입니다. 8일날 선물없이 동시 만기가 있고요. 연휴 전날이고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어요. 그쪽은요. 지금 사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뭐 줄어들진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죠. 언론에서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졌죠. 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미국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이 오르는 쪽은 왜 오르는가 보면 암 관련된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이슈가 있으면 이슈 전에 그것을 관련돼 가지고 뭘 발표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막 올라요. 그러다 이제 그쯤 되면 다시 내리고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발표해서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부각이 되는 발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대를 했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9일서부터 13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기업이 여기서 뭘 발표한다.
어떤 기업이 여기서 포스터 발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다음 주 금요일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은 그러니까 장이 열리는 이틀은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연휴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크게 뭐 상승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연휴 전에는 거의 대부분 상승 쪽보다 하락 쪽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장이 성격이 확 바뀌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도 아마 추석 연휴 끝난 다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것 같고. 물론 이번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석 연휴가 희한하게 변곡점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딱 짚어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왜냐하면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또 겁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인데 추석 끝나고 확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걱정도 되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었던 증권사에 있었던 가장 큰 변곡점이 언제였냐면은 19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1998년 추석을 딱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월서부터 딱 반등하기 시작해서 276에서 1000포인트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추석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아니, 떨어진 때도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반대도.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추석을 지나고 나서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빠진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를 두고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나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에 포지션들을 크게 움직일 개연성은 상당히 좀 없다. 다음 주에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게 어제 수출 데이터 무역 수지 발표됐는데 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수출은 6.6% YOY로 증가했는데요. 수입은 28.2%가 증가해서 무역 적자가 94.7억 달러,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2008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12월서부터 2008년 4월까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처음이고요. 또 중요하게 어제 우리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7.8%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이건 섹터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가뜩이나 유로가 약세이고 위안화가 약세입니다. 위안화가 지금 달러 대비 6.9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세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가중되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가 우리 전포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1,300원 위에서 있는 게 오래 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수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건 현실이고요.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급적 주식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요. 결국은 원화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매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그 입장, 즉 입장이라는 표현은 향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매 플레이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장기 롱텀 펀드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10년, 20년 만에 발생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 기회로 삼을 롱텀 펀드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것은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중국의 제조업 위축 뉴스가 나왔습니다. 차이신 8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49.5로 발표됐는데요. 전월에 50.4였고요. 전망치는 50.2였습니다. 여기서 하회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근데 중국은요. 연속해서 50 아래로 PMI가 떨어졌다가 그랬다 한 2개월 동안은 또 올라왔었어요. 54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다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이유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동산발이 가장 이제 크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10월에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 도시봉쇄가 계속 있습니다. 크게 요즘에 뉴스가 안 나오는데 지금
청두시도 4일까지 도시봉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2,100만이 지금 그냥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미국의 중국의 경기 상황을 좀 둔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령을 계속 쓴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해요, 지표가 사실은 중국은.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인데 뭐 이 자체 숫자 이런 연구원에서 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곡물 가격을 추정하는 예측하는 이제 그런 연구원인데요. 연구 단체인데 4분기 곡물 가격 하락 전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흑해 곡물 수출 재개로 인해서 7분기 만에 곡물 수입 단가 하락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은 뉴스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향후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ISM 8월 제조업 PMI 52.8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하부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50 위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을 보고서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쪽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쪽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입니다. 49.9에서 54.2로 좋아졌습니다. 고용지수가 좋아졌어요. 가격지수는 60에서 52.5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규 수주가 이게 좀 독특합니다. 신규 수주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 월별로는 48에서 51.3으로 좋아졌습니다. 생산지수도 53.5에서 50.4로 얘는 떨어졌습니다. 네. 재고지수는 57.3에서 53.1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또 수주 잔량은 51.3에서 53으로 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프로님. 예. 걱정되죠. 뭐 사실 저게 사실 굉장히 경기를 제일 선명하게 반영하는. 이게 여기 안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좋게 해석하는 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고용이 좋아졌잖아. 신규 수주도 좋아졌잖아. 그래서 수주 잔량도 지금 좋아진 거잖아. 수주가 앞으로 있을 거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네. 나쁜 쪽으로 보는 쪽으로는 어떻게 많이 보냐면은 봐봐, 재고 이렇게 주는 거 봐봐. 그리고 생산지수 주는 거 봐봐. 그리고 가격지수 주는 거 봐봐. 이거 둔화와 침체로 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의 양쪽 어느 쪽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격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재고도 급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생산도 급락을 하고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쌓여있는 재고를 털어내는 걸 엄청나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네.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신규 수주와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어떻든 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있는 수치로 좀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제 네.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신규 수주가 만약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재고를 할인해서 판매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기업이 이게 감익이 되는데 신규 수주도 없다. 그럼 이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경기 전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요 하부 수치의 변화를 가지고 사실은 어느 누구나 우리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92만 주 공개 매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4,600원인데요. 108,800원에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8,8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개 매수니까요. 공개 매수의 개념과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SK 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입니다. 사업회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연결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지금 SK그룹이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SK그룹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데 수혜이고 어떤 데 피해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화면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고객 충성도가 8.5% 작년 대비 요 밑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그 1년 대비 해봤더니 8.5%가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상승 제일 많이 올랐네요. 1위다라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기저효과에서 올라올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곡해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시장 서베이하는 이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JD 파워도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네. 올해 미국의 기술 경험조사 고급차 브랜드에서 설문조사 8만 명한테 했는데 1위로 제네시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타는 사람 중에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사장님들 다 제네시스 타니까 네. 뭐 90인가 네. 타잖아요. G90인가. 근데 이렇게 물어봤거든. 안 좋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던데 실제로 차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은 아예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현대차 그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의 미국의 이 소비자들의 인식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자동차 쪽은 여하튼간에 시장에서 지금 어떻든 다른 쪽보다 좋거든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자동차 쪽에 관심을 좀 섹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섹터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걱정이 많은가 봐요.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해외 지금 투자? 해외 투자 짚어내면 이런 겁니다. 해외 투자 그리고 이런 식의 투자가 이게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이거 믿을 수 있냐? 또는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맞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해외 주식에서 12.59% 환율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이 정도 손실이 났다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국내 주식은 20%가량 손실이 났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여러분 갖고 계신 거 한 20% 손실 나 있잖아요. 근데 연금이 그렇게 손실이 났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8.8% 전체 금액에 그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중에 좀 세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연기금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에요. 순매수 가장 많이 한 종목이 크래프톤, 삼성발로지스, 카카오페이, 하이브, 네. SK 하이테크 뭐 이런 건데 이거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냥 따라 사서 그걸로 손실을 이렇게 내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여러 신문 기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훨씬 훌륭한 분들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 연금이 있는 거고 또 우리 국민연금의 투자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투자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 제도는 사실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죠. 기금운용본부장만 하더라도 너무 너무 단기간에 하고 나가야 되니까 장기적인 어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뭐 캘퍼스라든지 이런데 기금운용 책임자는 인센티브는 많이 받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운용본부장 길어야 3년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아까 전주 얘기를 하셨지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커리어 패스 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작년까지 잘했으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한번 워낙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럼요. 좀 개선해야 될 처우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개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선엽 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참 방송 중에 이렇게 또 가시고 다녀오세요 빨리.
가는데 좀 편하게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편히 감사합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또 이선혁 부장님까지. 네. 어디 가세요? 네. 교통이 이게 많이 막힌대요 지금. 네. 얼른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잘 다녀오십시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